한국? 그냥 조립이나 하는 나라 아닌가요? 이 문장은 비공개 회의록에 3번 반복됐습니다. 미 상원 비공개 청문회 속기록. 그런데 문서 상단 메모 날짜는 청문회 엿새 전이었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방산, 가격 덤핑에 따른 일시적 현상. 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결론은 이미 써져 있었던 겁니다. 14페이지, 같은 문장이 3번 반복됐어요. 한국은 조립 공장이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프레임이었죠. 며칠 뒤 파리방산 전시장.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은 하나였어요. 첫 납품은 언제입니까? 성능도 가격도 아닌 시간만 물었죠.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였을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뒤에 완벽한 무기, 아니면 지금 도착하는 무기.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브뤼셀에서 일하는 분석관입니다. EU 방산 정책 싱크탱크 소속이죠. 이름은 레아 카르발류,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17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개 보고서를 썼고 틀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틀릴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맞아서 무서웠거든요. 2025년 1월 책상 위에 문서 한 뭉치가 도착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 속기록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 방산 수출 급증에 따른 검증 필요성. 413쪽짜리 문서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상했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2024년 11월 12일이었는데 문서 상단에 첨부된 내부 메모 날짜는 11월 6일이었거든요. 청문회 엿새 전이죠. 메모 제목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방산 가격 덤핑에 따른 일시적 현상. 조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써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4페이지에서 같은 문장이 3번 반복됐죠. 한국은 조립 공장이다. 이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임이었어요. 누군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 나토 조달 계약 변경 이력, 최근 3년간 동맹국 무기 구매 패턴. 숫자들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을 문제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료 연구원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레아, 그 문서 어디서 받은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어요. 상원 쪽이야 아니면 로비 쪽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속기록을 계속 읽었어요. 증언자 명단이 나왔죠. 미국 방산업체 임원셋, 국방부 조달 책임자 2, 외부 전문가 1명. 한국 측 증인은 없었습니다. 청문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고발장이었던 거예요. 112페이지에서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한 임원의 증언이었죠. 한국 업체들은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분명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메모를 남겼어요. 증거 없음. 실제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거든요. 주장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기록은 그 주장을 마치 팩트처럼 기록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건 제가 맡겠습니다. 상사가 물었죠. 왜?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상사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조심해. 이건 분석 프로젝트가 아니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맞는 걸 쓸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날 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특정 국가의 사이버 공격 패턴을 분석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고 결론도 확실했죠. 하지만 그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보류됐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진실이 불편했던 거죠. 그 이후로 저는 배웠습니다. 사실을 쓰되 표현을 조절하는 법을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데이터가 말하게 하는 법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누군가 이미 데이터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저는 속기록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했어요. 11월 6일. 청문회 엿새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날짜가 전부를 바꿀 거라는 걸요. 속기록을 읽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증언이 반복되고 질문이 유도되고 결론이 수렴되죠. 17년간 이런 문서를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패턴이 보였습니다. 검은 줄이었어요. 147페이지, 162페이지, 208페이지. 총 13군데에서 문장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보안 검열이라고 표시돼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같은 청문회 속기록인데 어떤 증언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어떤 부분만 골라서 지워졌거든요. 저는 지워진 부분들을 모아봤습니다. 패턴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대부분 두세 문장이 통째로 사라졌지만 가끔 단어 하나만 남아있었습니다.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단어가 제 눈을 잡았습니다. 납기. 162페이지였습니다. 앞뒤 문장은 검은 줄로 가려졌는데 딱 그 단어만 삭제 표시밖에 있었어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주변 맥락을 파악하려고요. 지워진 문장 바로 앞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계약권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워진 부분 다음엔 이렇게 이어졌죠.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가격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성능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시간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시간을 지우고 싶어 했죠. 저는 별도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삭제 패턴 분석이었어요. 13군데 지워진 부분의 페이지 번호, 전후 맥락, 증언자 이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놀라웠습니다. 13군데 중 9군데가 납기, 일정, 배송, 계약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가격 덤핑을 문제 삼는 청문회인데 정작 지워진 건 시간표였던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커피를 2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설을 세웠죠. 만약 한국이 정말 덤핑으로 계약을 따냈다면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조했겠죠.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에 계약했고 심지어 납기도 빠르다고요. 그런데 지웠습니다. 납기를 지운 겁니다. 그 말은 하나였습니다. 납기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다음 날 저는 동료 마르타에게 연락했습니다. 마르타 슈미트, 나토 조달위원회 실무 책임자예요. 독일 사람이고 감정 없이 일하는 스타일이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3년간 나토 회원국이 긴급 조달한 무기 목록 볼 수 있을까요? 마르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파일이 도착했어요. 엑셀 시트 12개, 총 387건의 계약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정렬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일 기준, 납품일 기준, 공급국 기준. 패턴이 선명했습니다. 긴급 계약 중 한국산 무기 비중이 2022년엔 12%, 2023년엔 19%, 2024년엔 27%였어요. 숫자만 보면 성장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평균 납기였어요. 미국산 무기는 계약 후 평균 18개월, 유럽산은 14개월. 한국산은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계약 후 평균 6개월 안에 무기를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경우는 석 달도 안 걸렸죠.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왜 납기를 지웠는지. 이건 덤핑 문제가 아니었어요. 속도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속도에서 밀렸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운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발신자 표시 없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성 메시지가 남았죠. 카르발유 박사님, 조언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성이었고 미국 억양이었어요. 그 나라 쪽은 너무 깊게 보지 마세요. 당신 커리어에 도움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협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절했죠. 그게 더 섬뜩했어요. 누군가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멈추길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5년 전처럼 멈추지 않기로요. 저는 속기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지워지지 않은 부분을 봤어요. 남겨진 증언들, 강조된 주장들. 그 안에서 진짜 의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납기라는 단어가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의 말을 바꿀 거라는 걸요. 마르타가 보내준 자료 중에 그래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무기 수입 점유율 추이였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국별로 색깔이 나뉘어 있었죠. 미국이 파란색, 프랑스가 빨간색, 독일이 노란색, 그리고 한국이 초록색이었습니다. 저는 2024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6.5%, 프랑스 바로 아래였어요. 프랑스가 7.2%였으니까 격차는 1.2%뿐이었죠. 이상했습니다. 2022년만 해도 한국은 2.3%였거든요. 2년 만에 거의 3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수치가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 미국 방산 전문지, 싱크탱크 보고서.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한 기사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급성장, 약진, 돌풍 같은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순위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6.5%라는 숫자도 프랑스 바로 아래라는 사실도요. 마치 모두가 그 숫자를 못 본 척하는 것 같았죠. 그때 속기록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194페이지 한 보좌관의 질문이었어요. 프랑스보다 위? 언제부터?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답은 없었어요. 지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답이 기록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비공개 세션으로 넘어갔겠죠. 저는 다시 그래프를 봤습니다. 2023년 중반 한국과 프랑스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7월이었습니다. 그달 한국은 4.7%, 프랑스는 4.6%였죠. 그 교차점 이후 두 선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올라가고 프랑스는 정체됐어요. 그리고 2024년 말 격차는 1.2%가 됐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 상반기엔 한국이 프랑스를 완전히 추월할 거였어요. 그럼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나토 무기 시장 4위가 되는 겁니다. 4위. 이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었어요. 특히 미국 방산업체들에게는요. 저는 미국 방산 기업 분기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질의응답 내용을 확인했죠. 록히드 마틴 최고 재무책임자가 한 말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동유럽 시장에서 예상보다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옵션.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폴란드 케이스를 봤어요. 폴란드는 2022년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계약 물량의 절반을 한국산 K2 전차로 바꿨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납기였어요. 에이브람스는 2027년부터 인도 시작, 한국 K2는 2024년부터 인도 시작. 3년 차이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이 언론에 한 말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7년 뒤가 아니라요. 저는 비슷한 케이스를 더 찾았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처음엔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검토했다가 나중에 한국산으로 일부 또는 전부 변경했죠. 변경 이유도 같았습니다. 납기 일정, 배송 시기. 이 수치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놓쳤다는 증거였어요. 미국과 유럽이 3년, 5년씩 기다리라고 하는 동안 한국은 6개월 안에 실물을 보여줬던 겁니다.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전환. 고객들이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한국을 선택했다. 그날 저녁 상사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화상회의였어요. 저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프랑스 바로 아래입니다. 현 추세라면 내년엔 역전됩니다. 상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미국은 이걸 알고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상원 청문회 6달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상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는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요. 교차했으니까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됐으니까요.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레아.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순위 문제였어요. 그리고 순위는 숫자보다 훨씬 위험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6.5%. 작은 숫자처럼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순위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공포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2025년 2월 저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유로 사토리 방산 전시회였어요. 경년제 행사인데 유럽 최대 규모죠. 58개국에서 1,70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전시장은 거대했습니다. 홀 하나가 축구장 2개 크기였어요. 최신 전차 드론, 미사일 시스템이 늘어서 있었죠. 화려했습니다. 조명도 밝았고 부스도 웅장했어요. 저는 미국 부스부터 봤습니다. 로키드 마틴 부스엔 F-355 전투기 모형이 있었어요. 실물 크기였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독일 부스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깔끔했어요. 설명 자료도 전문적이었죠. 직원들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역시 구경꾼은 많았지만 진지한 대화는 별로 없었어요. 프랑스 부스는 가장 컸습니다. 라팔 전투기 시뮬레이터도 있었어요. 줄이 길었죠. 하지만 그 줄은 체험 대기줄이었습니다. 계약 상담 줄이 아니었어요. 저는 전시장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음이 줄어들었어요. 부스 크기도 작아졌죠. 그리고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한국 부스였습니다. 크기는 중간 정도였어요. 화려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영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질문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때 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첫 납품은 언제입니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40대 남성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죠. 에스토니아 국방부 조달 담당관이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계약 확정 후 6개월 이내 첫 배치 가능합니다. 6개월? 네. 표준 사양 기준입니다.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맞춤 사양은요? 8개월입니다. 에스토니아 담당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죠. 저는 옆 테이블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루마니아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역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조달 시 최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달 가능합니다. 재고 물량 활용 시에요. 3달이요? 네. 다만 사양 선택은 제한됩니다. 루마니아 측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다른 부스들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부스에서 들었던 질문은 달랐어요. 성능이 어떻습니까? 사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 중심이었죠. 독일 부스에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유지비는 얼마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비용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 부스에선 모두가 같은 걸 물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었어요. 성능도 가격도 아닌 시간. 저는 부스 밖에 서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오전 내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폴란드, 핀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동유럽 국가들이 많았죠. 그들의 질문은 비슷했습니다. 첫 납품 시기, 추가 주문 시 리드 타임, 긴급 증량 가능 여부. 모두 일정과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점심때 저는 한국 부스 담당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김준호 씨였어요. 40대 중반 침착한 말투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올해 상담이 작년보다 많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작년의 2배예요. 이유가 뭘까요? 김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급해서예요. 누가요? 저 사람들이요. 그는 부스 안을 가리켰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서 상담 중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후로 모두가 급해졌습니다. 내일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언제 받을 수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왜 안 됩니까? 김준호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됩니다. 3년 뒤에요. 그날 오후 저는 전시장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 임원 패널 토론이 있었거든요. 주제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였어요. 패널 중 한 명이 웨이드 밀러였습니다. 미국 대형 방산업체 부사장이었죠. 50대 초반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는 준비된 발언문을 읽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들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납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품질 관리를 희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웨이드 밀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팔고 있습니다. 안보가 아니라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봤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불안해 보였죠. 토론이 끝나고 저는 다시 한국 부스로 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들은 최고의 무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내일 쓸 수 있느냐를 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의 차이가 세계의 선택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파리에서 브뤼셀로 돌아온 건 2월 15일이었습니다. 밤 9시쯤 숙소에 도착했어요. 피곤했죠. 이틀간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취재했으니까요.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43통 와 있었어요.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죠. 하나씩 확인하다가 제목 없는 메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걱정하는 동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본문은 짧았습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압니다. 멈추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서명도 없었고 추가 설명도 없었죠. 저는 발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일회용 이메일 계정이었어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진 않았어요. 이런 메일은 가끔 받았거든요.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 늘 있는 일이었죠. 저는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모은 명함, 상담 내용 메모, 사진 자료들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결국 받았죠. 남성이었어요. 나이는 40대쯤 되는 것 같았죠. 억양은 미국식이었습니다. 레아 카르발류 박사님이시죠? 네, 누구십니까? 조언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어떤 조언입니까? 상대방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 하시는 연구, 한국 방산 관련된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파리에 계셨잖아요. 유로 사토리.
한국 부스 앞에서 오래 서 계시더군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래서요? 그 나라 쪽은 너무 깊게 보지 마세요. 왜죠? 당신 커리어에 도움 안 됩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절했죠. 마치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하듯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제 커리어는 제가 관리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현명한 선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협박입니까? 상대방은 웃었습니다. 짧게요. 협박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조언이에요. 당신은 유능한 분석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젝트 많이 맡으셔야죠. 저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펜을 쥐고 있었는데 펜이 휘어질 정도였어요. 누가 보낸 겁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떤 주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한국말입니까? 정확히는 그 나라의 납기 문제요. 그건 복잡한 이슈예요. 당신이 다루기엔 납기.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납기가 문제입니까?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답을 찾으면 더 큰 질문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 질문들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에게요. 모두라니 누구 말입니까? 저도 당신도 이 전화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듣고 있다는 걸까요? 저만 듣고 있었는데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이 통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사무실 밖을 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동료들은 각자 일하고 있었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뀌었습니다. 제 작업이 더 이상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 제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고 제 선택을 주시하고 있었죠.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백업 3곳에 복사했어요. 클라우드, 외장 하드, 암호화 USB. 뭔가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사이버 공격 보고서를 썼을 때요. 그때도 조용한 압박이 있었어요.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분명했죠. 이건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 그때 저는 물러났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결론을 흐렸죠.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물러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납기 일정 분석이었습니다.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타가 보내준 계약 데이터, 전시회 취재 내용, 속기록 삭제 패턴. 모두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빠른 납기는 우연이 아니다.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서방의 방산 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증명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왜 빠른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줘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상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왜요? 공장을 직접 봐야 합니다. 납기 시스템을 이해하려면요. 상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위험합니다. 전화도 받았고 메일도 받았어요. 하지만 멈추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제 커리어예요.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인하죠. 조심하세요. 저는 그날 밤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이었어요. 출발은 일주일 뒤였죠.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려면 현장에 가야 한다는 걸요. 서울에 도착한 건 3월 2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깨끗했어요. 효율적이었죠. 입국 심사도 빨랐습니다. 20분 만에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호텔 이름을 말했죠.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밤이었지만 도시는 밝았어요. 저는 오기 전 한국 뉴스를 검색했었습니다. 덤핑 논란, 카피 의혹, 비정상적 성장. 미국과 유럽 언론이 쏟아낸 기사들이었죠. 한 달간 최소 200건이 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 측 반박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한두 번 짧게 입장을 냈을 뿐이었어요. 근거 없는 주장, 정상적인 거래. 그게 전부였죠. 이상했습니다. 공격은 쏟아지는데 방어는 최소한이었거든요. 왜일까요?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와의 미팅이었어요. 장소는 여의도 한 빌딩이었죠. 박정민 상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악수를 나눴죠. 멀리서 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수출 실적, 계약 현황, 납품 일정표.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논란 많으시죠? 박 상무는 웃었습니다. 논란이라기보단 소음이죠. 대응은 안 하십니까? 뭘 대응합니까? 덤핑 의혹, 카피 주장, 그런 것들이요. 박 상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요? 네. 설명하는 시간에 납품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지 손상은요? 이미지는 결과가 만듭니다. 말이 아니라요. 박 상무는 자료 한 장을 건넸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였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모두 90점 이상이었죠. 보십시오. 저희 무기를 받은 나라들입니다. 불만 있습니까? 없어요. 다들 추가 주문 중입니다. 그럼 미국 측 주장은요? 박 상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은 고객이 아닙니다. 경쟁자죠. 경쟁자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면 저희 리듬이 깨집니다. 리듬. 흥미로운 단어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리듬이요? 네. 저희는 지금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생산하고 납품하고 이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설명하느라 멈추면 그게 손해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무시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말 대신 결과로 답하겠다는. 미팅이 끝나고 저는 공장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박 상무는 난색을 보였어요. 공장은 보안구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엔 필요합니다. 박 상무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죠. 5분쯤 지나서 끊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가능합니다. 단 사진 촬영은 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국방부 근처 방산업체 본사들, 연구소 건물들. 그냥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특별한 긴장감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었죠. 전쟁 위협을 느낀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북쪽엔 북한이 있고 긴장은 계속되는데 왜 이렇게 평온할까요? 저는 한국 역사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전쟁, 휴전, 70년 넘게 지속된 대치 상태.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전쟁을 전제로 살아왔습니다. 70년간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방산도 군대도 예비군도. 서방은 달랐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배당을 누렸어요. 군비를 줄이고 공장을 닫고 효율화를 추구했죠.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전쟁이 없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서방은 급하게 공장을 다시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3년, 5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경기도 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내자가 나왔어요. 보안 서약서에 서명했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라인이 길게 이어져 있었죠. 기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토요일인데 가동 중입니까? 안내자가 대답했어요. 네. 주말에도 돌아갑니다. 항상요? 필요하면요. 지금은 필요합니다.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보였어요. 용접하고 조립하고 검수하고 정확했습니다. 빠르면서도 꼼꼼했어요. 교대는 어떻게 됩니까? 3교대입니다. 8시간씩이요. 멈추는 시간은요? 유지보수 시간 빼곤 계속 돌아갑니다. 저는 한 작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40대 남성이었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죠.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해야죠. 왜요? 배가 기다리니까요. 배요?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내일 새벽 부산항에서 선적이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폴란드요. 폴란드. 나토 최전방 국가 중 하나였죠. 저는 공장 끝까지 걸었습니다. 완성된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포장 대기 중이었죠. 이게 다 이번 주 출고입니까? 네. 화요일까지 18대 나갑니다. 18대. 일주일에요. 저는 유럽 공장들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에 5대도 어려워하던 곳들이었죠.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한국이 반박하지 않은 이유를요.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납품을 해야 했으니까요. 공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겸손이 아니라 속도의 선택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안내자가 물었어요. 저녁 식사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차량 불러드리죠.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공장 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엔 차들이 가득했어요. 토요일 저녁인데도요. 저 차들 다 직원분들 겁니까? 네. 이번 주는 특히 바쁩니다. 매주 이렇습니까? 안내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이에요. 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인사하고 탔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차 안에서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공장 가동 중 주차장 만차.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중요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했죠. 공장에서 본 것들, 들은 이야기들, 느낀 점들.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몇 시일까요? 8시였어요. 토요일 밤 8시. 저는 유럽 방산 공장들을 떠올렸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토요일 저녁엔 텅 비어 있을 거예요. 당연했죠. 주말이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요일 오후면 공장이 조용해져요. 월요일 아침까지는 최소 인원만 남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공장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라인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일하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박정민 상무에게 연락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고요. 그는 일요일인데도 전화를 받았어요. 상무님, 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말씀하세요. 공장이 주말에도 도는 이유가 뭡니까? 박 상무는 웃었습니다. 납기 맞추려면요. 그럼 평일에 더 많이 생산하면 안 됩니까? 이미 최대치입니다. 평일도요. 그럼 공장을 늘리는 건요? 박 상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공장은 쉽게 늘릴 수 없습니다. 설비, 인력, 인증. 최소 2년 걸려요. 하지만 주문은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돌리는 겁니다. 가진 걸 최대한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확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효율의 문제였죠. 유럽이나 미국 공장은 왜 못합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요? 네. 저희는 전쟁을 전제로 일합니다. 그쪽은 평화를 전제로 하고요. 전쟁과 평화. 두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서방 방산업체들의 생산 체제였어요.
대부분 효율화를 추구했습니다. 적시 생산 방식, 재고 최소화, 수요 기반 생산. 합리적이었습니다. 평화 시기엔요.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하고 없으면 라인을 줄이고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주문이 쏟아지는데 라인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늘리려면 시간이 필요했죠.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항상 전쟁을 준비했어요. 라인을 유지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재고를 쌓아뒀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평화 시기엔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쟁이 터졌으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급해졌죠.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는 공장, 훈련된 인력, 쌓여있는 부품.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생산할 수 있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서방은 평화 배당으로 공장을 줄였고 한국은 전쟁을 전제로 공장을 남겼다. 그날 밤 저는 경제 보고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2023년 유럽 방산업체 실적 분석이었어요.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죠. 주요 방산업체들의 생산 가동률은 평균 65% 수준이다. 수요 증가 시 최대 85%까지 확대 가능하나 인력 수급과 설비 노후화가 제약 요인이다. 65%. 공장의 3분의 1이 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한국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돌아가던 라인, 3교대로 일하던 사람들. 가동률은 아마 90% 넘었을 거예요. 숫자의 차이였습니다. 65대 90. 25%포인트. 하지만 결과는 몇 배 차이가 났죠. 저는 또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노동조합 현황이었어요. 주간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제한, 주말 수당 규정. 상세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습니다. 한국도 노동법이 있었어요. 주말 근무엔 수당을 줬죠.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주말 근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비용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필요하면 돌렸죠. 납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용 대 납기. 두 가치의 충돌이었어요. 저는 정리했습니다. 서방은 비용 효율을 선택했고 한국은 시간 효율을 선택했다. 평화 시기엔 서방이 옳았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맞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였어요. 탑승 전 마지막으로 박 상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공장 방문 감사했습니다. 하나 여쭤도 될까요? 언제까지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필요한 만큼요. 저희는 7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준비를 쓰는 것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어요. 70년간 전쟁 옆에서 살아온 나라에 멈추지 않는 시스템이었죠. 브뤼셀에 도착한 건 3월 5일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채 사무실로 갔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작성했습니다. 속기록 분석, 납기 데이터, 공장 방문 내용. 모두 담았어요. 제목은 시간 경쟁 방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덤핑 때문이 아니었어요. 납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납기는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왔다고요. 보고서를 상사에게 보냈습니다. 이틀 뒤 회신이 왔어요. 잘 봤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네요. 어떤 부분이요? 전부요. 이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사실인데요. 사실이라서 더 불편한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해야 했어요. 3월 15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문회 후속 보고 요청이었어요. 저희 싱크탱크의 외부 검증 의견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날짜는 4월 3일이었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저는 준비했습니다. 보고서를 다듬고 데이터를 재확인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었죠. 3월 28일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긴장됐어요. 하지만 확신도 있었죠. 4월 2일 저녁 호텔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발표 자료, 백업 데이터, 참고 문헌. 완벽했어요.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폴란드, 미국산 전차 추가 계약 재검토 발표. 기사를 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성명이었어요.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납기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 기존 계약 물량 중 일부를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완곡한 표현이었죠. 실제로는 변경이었어요. 미국산에서 한국산으로요. 저는 계속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루마니아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에스토니아도요. 하나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재검토가 아니라 변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상원 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30명 정도 앉을 크기였죠. 하워드 콜린스 위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회색 양복이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죠. 웨이드 밀러도 보였습니다. 방산업체 부사장이었어요. 그는 저를 힐끗 봤지만 인사하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레아 카르발류 박사 발표해 주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 방산 수출 증가의 핵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평균 납기 비교였어요. 미국 18개월, 유럽 14개월, 한국 6개월. 이 차이가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보좌관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품질을 희생한 겁니까? 아닙니다. 고객 만족도는 90점 이상입니다. 제주문율도 80%를 넘고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전제로 생산체제를 유지했습니다. 70년간요. 서방은 평화 배당으로 효율화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차이를 드러낸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웨이드 밀러가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그건 한국을 옹호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방산업체에 불리한 분석 아닙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이 불리하다면 문제는 진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밀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원장이 끼어들었어요. 계속하시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계약 변경 사례들이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고객들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지금 받을 수 있는 무기를요. 그때 보좌관이 위원장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위원장은 읽었어요. 표정이 변했죠. 회의실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위원장이 쪽지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일까요? 15분 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방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토 회원국 3곳이 기존 미국산 무기 계약 물량 조정을 공식 통보했다고 합니다.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취소였죠. 웨이드 밀러가 일어섰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정치적 압박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입한 거예요. 위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쪽지를 바라봤어요. 밀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린 진 게 아닙니다. 우린.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린. 느려졌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위원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반박도 토론도 없었어요. 그냥 끝났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어요. 그날 무너진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문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강한 무기가 아니라 지금 도착하는 무기를.
저장하고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7년 뒤에 완벽한 무기, 아니면 지금 도착하는 무기.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가 선택했으니까요. 그날 상원 회의실에서는 단 한마디 반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승부는 끝났습니다. 누가 더 강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빨랐는지가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강함은 언제나 가격이나 성능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판을 바꾼 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던 쪽이었습니다. 70년간 유지해온 생산체제, 그리고 전쟁을 전제로 멈추지 않았던 공장.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힘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뒤에 완벽한 무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도착하는 무기입니까? 이 40분의 기록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 취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